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디론가 가는 건 그곳에 꼭 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형서 작가의 소설 새벽의 나나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출발과 도착, 이곳에서 저곳으로 문을 열고 혹은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옮겨 다닙니다. 집에만 있다 하더라도 방과 화장실을 드나들며 계속 움직이게 되죠. 이사를 하며 우리는 안식처와 같은 집 역시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공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곳을 떠나야 하는 당연함, 그래서 드는 아쉬움과 헛헛함. 공간이 주는 감정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인생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몇 개의 문을 지나쳤는지 세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황병승 시인의 시집 육체쇼와 전집에 실린 호두 없는 다람쥐처럼입니다. 호두 없는 다람쥐처럼. 황병승. 어느 누구도 자신의 깊은 마음을 몰라. 너 역시 그렇게 읽고 싶어 했지만 단 한순간도 붙잡을 수 없었지. 내 등 뒤의 짐승, 짓누르는 밤의 숲, 관찰자들. 달아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쳇바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매일 밤 꿈꾸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꿈속에서도 가질 수 없었지. 일어나서 어제처럼 보잘것없는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 천성이 게으르고 어두운 너의 악마에게 말을 걸어봐. 그저 아무 말이라도 내 헤어컷에 대해, 낡은 손지갑에 대해, 내가 지금 누워있는 침대의 우울한 스프링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 스프링은 우울하지. 그건 언제나 우울했어. 내 헤어컷보다, 내 텅 빈 지갑보다, 내가 지금 피우고 있는 독한 담배의 연기도 내 가슴을 옥죄지는 못해. 이건 거지 같은 얘기야. 내 머리카락을 단숨에 쓰러기로 만들어버리는 늙은 미용사들처럼. 자살이라고? 오, 이런 전응아 사기꾼 계집애 같으니.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검고 딱딱한 막대 과자처럼 아직도 너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지하실에 갇혀 울부짖던 못된 왕.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이번 주에도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한국음악사에서 힙합의 출현을 알아보았었는데요. 네. 그때 잠시 샘플링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서태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샘플링입니다. 네. 저희가 힙합은 잘 몰라도요. 사실 샘플링이라는 단어는 귀에 익숙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확한 샘플링에 대해서는 힙합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김봉현 평론가께서 샘플링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쉬운데요. 우리가 뭐 쉽습니까? 예, 뭐 샘플 채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꼭, 진지하게 물었는데 이렇게 맥 빠지게 하기야? 진짜. 네.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연구실 이런 데서 뭐 샘플 채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샘플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고요. 음악에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완성된 곡의 네. 특정 부분을 이제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차용해서 그것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곡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샘플링이고 어디서부터가 표절이냐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그게 뭐 길이로 구분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뭐 길이가 아니라 음정을 어느 정도 변화시킨 거냐 아니면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거냐 뭐 그런 구분이나 뭐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샘플링과 표절의 구분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는 새로운 음악적인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면 네. 샘플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표절 이런 식으로 약간 악용되고 있죠. 정확한 기준은 아직 네. 확립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 현실적으로는 네. 비용 지불에 관한 그렇죠. 법적인 거라는 문제 거죠. 그리고 네. 라이센스의 문제, 네.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일종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표절해놓고서 그 나중에 사후 비용 지불하고 합의하면은 네. 합의하고 샘플링이랑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것은 오해이고 샘플링이란 작법은 하나의 고유한 그리고 뛰어난 예술적인 작법이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샘플링은 이제 원곡 그대로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보자면 네. 창작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그 예술적인 가치, 즉 원안을 빌려서 재생산했기 때문에 네. 완성도 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진다. 네. 이런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네, 힙합에서의 샘플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힙합이 19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에 이르러서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70년대에 DJ 쿠러크라는 자마이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DJ가 있었어요. 근데 이 DJ가 그 최민석 작가님께서 어딘가에서 음악을 트셨던 것처럼 이렇게 뉴욕에서 네. 디제잉을 해서 네. 음악을 틀었어요. 70년대에. 그런데 처음에는 레게 음악을 틀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펑크를 틀어야겠다라고 틀었는데 펑크 음악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이 사실 곡이라는 게 뭐 전주 있고 뭐 간주 있고 뭐 1절 있고 후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후주 있고. 예,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나하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쿠러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신나하는 후렴만 틀자. 그래서 한 곡의 후렴을 반복해서 틀고 또 여러 곡의 후렴을 그 부분만 반복해서 교차해서 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틀면서 사람들을 신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랩을 얹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여운꾸를 이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다른 전문 MC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특정한 원곡의 한 부분을 그냥 계속 반복하기만 하는 이것이 바로 힙합의 샘플링의 시초였죠. 반복 재생이 샘플링의 예. 시초였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맥락으로는 사실 모든 것이 음악의 분야라고 해서 그 특정 분야에만 이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인 맥락과 다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트 오브 랩이라는 최근에 나온 그 랩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70년대를 회상하면서 래퍼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악기 살 돈이 어딨냐. 살 돈이 없어갖고 그냥 집에 뭐 레코드 그 턴테이블이 있는데 그냥 그 턴테이블로 그냥 고전 소울 이런 음악 들으면서 그냥 그거 그냥 반복해서 그 위에 랩하고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기원도 있지만 그렇게 흑인의 사회 경제적인 그 낮은 지위와 가난에서 비롯된 맥락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보면 네. 전 옛날에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소울에 네. 제가 부르긴 좀 못한데 네. 소울의 음악이 한번 깔리면서 불러보시죠. 박수 치면 부를게요.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듣기 싫어서. 네. 그런 소울풍의 예. 음악이 이제 여성 보컬의 음악이 깔리면서 거기에 네. 랩이 얹혀졌던 것 같아요. 여성 보컬은 새로 녹음한 것이고요. 네. 예. 근데 난널 원의 비트는 샘플링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창조성으로 보면은 좀 수준이 높지는 않은 네. 샘플링이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인데 수준이 높지 않은 샘플링이었다. 하지만 이제 90년대 후반이었기 네. 때문에 또 당시로서는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괜찮았다. 높았다. 한국에서는 네. 예, 뭐. 이렇게 마무리 짓는 네,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하고요. 네네. 샘플링을 힙합의 고유한 작법으로 발전시킨 뮤지션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냥 원곡의 특정 부분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한 수준에 머물렀다면 샘플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술 작법으로 발전하지도 못했고 그냥 없어졌을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예술적으로 이제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샘플링이라는 작법이 힙합의 고유한 작법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한 명만 예를 들자면 DJ 프리미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닥터 드레가 메인스트림에서 굉장히 위대한 프로듀서라면 DJ 프리미어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약간 뭐 신격으로 이제 추앙받는 그런 지금 40대 아저씨이신데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입니다. 아, 미국 분이세요? 네네. 미국 흑인이고요. 시민권자. 미국 흑인 시민권자고 네.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DJ 프리미어가 그 컷앤페이스트라는 작법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말 그대로 잘라서 복사한 것인데 잘라서 붙이기. 예, 잘라서 붙이는 네. 것인데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설명을 잘 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원곡을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날카롭게 잘라서 날카롭게 또 재배열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러니까 편집을 하나의 창작이라는 예술의 단계로 승화를 시킨 거네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고요. 또 DJ 프리미어는 리컬 스크래치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사적인 스크래치다. 이제 스크래치는 다 아시잖아요. DJ가 예. 판 돌리는 거, 찍찍찍기 하는 예. 거. 예. 근데 이 스크래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따와서 말이 되게 서로 이어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목이 바보다. 그러면 후렴구가 뭐 나는 정말 바보다. 뭐 만약에 이런 가사였다면 네. 서로 다른 세 곡에서 나는 정말 바보다를 따와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스크래치로 재배열하는 그런 테크닉을 보여줘서 이러한 그 리리컬 스크래치가 힙합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전통적인 작법이죠. 네. 혹시 DJ 프리미어가 언제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80년대 후반에서 후반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도 작업했고. 예. 저는 이걸 이름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영상 편집기 중에 네. 프리미어 편집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DJ 프리미어라서 이렇게 네. 음악을 편집하듯이 샘플링을 활용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따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작가로 치자면 필명이 최한글 뭐 이런 거죠. 한글로 작업을 하니까 아니면 뭐 마이클 워드,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하니까 그런 생각이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80년대부터.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상상력이 발동이 돼서요. 네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샘플링은 원곡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절 시비에 그 관해서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샘플링의 그 허용 범위나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샘플링을 하려면은 네. 일정 마디 이상 샘플링을 하면 당연히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네. 비용 지불과 네. 동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몇 마디를 넘어서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한두 마디만 따오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절도 마찬가지인 게 뭐 네. 예를 들어서 4마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넘지 않게 요즘은 교묘하게 그게 이제 그렇게 딱 몇 마디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네네. 사람들이 예컨대 네 마디다. 네. 그러면 세 마디 반까지만 따오기 네. 때문에 네. 표절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좀 바뀌었죠. 네, 그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뭐 네. 더 애매모호하게 심리적으로 더 유사하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되면 네. 표절로 하는데 이 샘플링은 그래도 최소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마디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갑자기 그렇게 아니, 알고 그게, 있다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발짝 빼는 건 뭐야? 아니 제가 네. 이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네. 이게 되게 또 미묘한 문제인 게 이 샘플링을 그러니까 원곡의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그대로 샘플링해서 그것의 뭐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원곡을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따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어떤 힙합 프로듀서들은 그대로 따오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곡의 원곡이 있는데 거기서 1초씩 따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재별해서 재구성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인 게 법적으로도 저촉을 받지 않고요. 되지가 않고 예술적으로도 네. 더
높은 창작이 재창조를 되는 한 거죠. 것이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힙합 프로듀서들은 요즘 많이 작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네. 사운드의 콜라주 같은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모자이크 혹은 콜라주라는 예. 개념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모자이크나 콜라주는 또 창작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힙합 뮤지션들도 외국 곡을 샘플링해서 작업한 곡들이 많았죠. 예, 미국의 힙합 뮤지션이 미국의 고전 뮤지션들의 음악을 이제 샘플링 한 것처럼 우리나라 힙합 뮤지션들도 미국의 고전 뮤지션의 음악을 따서 샘플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외로 우리나라의 옛 음악을 샘플링한 힙합 뮤지션들이 몇몇 있었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이미 현진영 씨가 신중현의 네. 미인을 샘플링해서 랩으로 만들어 부른 적이 있었고요. 그것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혁명적인 시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강의 가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강료 내셔야 되고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는 네. 015B가 버버진트를 이제 피처링 시켜서 네. 솔리드의 끝이 아니 길라는 R&B 발라드를 샘플링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옛 음악을 샘플링하는 뮤지션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네. 현진영도 알고 015B도 다 알고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들인데 그 노래들이 크게 뭐 대중적으로 히트를 하거나 사랑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시도가 좀 더 예술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되어서 하나의 그 건강한 장르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축사 같은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지금? 그 마무리를 그러게요. 편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상한 그 무슨 행사에 나온 저기 장관님처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쉽지 않네요. 그렇게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김봉현 씨가 생각하시는 샘플링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예, 지금까지 제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샘플링이라는 것은 순수 창작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차용해서 네.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순수 창작보다 열등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샘플링이 순수 창작보다 절대적으로 우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개는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의 서로 다른 예술 작법인 것이고요. 다만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프로듀서의 그 작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순수 창작이 근본적으로 닿을 수 없는 지점을 오히려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샘플링이나 작법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라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 주실 곡이 있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진보의 곡인데요. 하지만 이 곡이 진보 바로 정말 사랑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네. 오늘의 주제와 매우 어울립니다. 네. 이 I Need You Girl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빅뱅의 태양의 네. I Need a Girl이라는 노래를 샘플링해서 재창조한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대본에 추천곡으로 항상 진보가 나와 있잖아요. 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네. B의 이 알파벳이 멀리서 얼핏 보면 대문자 R과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로?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봉현 평론가의 계속되는 진보 사랑. 네. 저희 프로그램이 진보하는 느낌이고요. 오늘은 원곡을 그저 차용한 것만이 아니라 재생산해서 또 다른 방식의 감흥을 주는 샘플링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르침과 정보를 성사해 주신 김봉현 평론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행하는 말투 어린애들 말고 나를 알아봐줄 심심할 새 없는 자기 꿈을 쫓는 나를 자극해줄 그저 보통의 자들은 너를 몰라보겠지만 하늘보다 높은 내 눈에는 특별하게만 보여 Oh girl, I need you girl 몸에도 이쁜 노태도 이쁜 girl I need you girl
싶더라 춤추고 싶을 때 춤출 줄 아는 여자 신비로운 눈빛을 가진 채 손을 어느새 나의 I need you girl 몸에도 위든 노래도 위든 girl I need you girl baby I need you I know that you need me too you girl 노래도 위든 I need a girl from around the world Christine, Isabel, and Nico Madrid, Bali, and Tokyo India, and Puerto Rico I need a girl from around the world Ishika, Kaylee, and Yana Finland, let's get in the sauna Italy, Diamante I need you girl All the weeping girl I need you girl Baby I need you I know that you need me too yeah I just said beautiful brain Can you believe that? I need a girl who's smart enough to be brave and open to this world Unafraid to explore her destiny Sensitive but super strong Wow, it sounds sexy to me So, would you come to Korea to see me or will you invite me to your country? Actually, it's better that way because I love traveling. When we travel together, we're gonna use the same room.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시인을 모셨습니다. 5월의 신작 시집인 숙녀의 기분을 출간한 박상수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네. 비도 많이 오는데 네. 일단 시인 소개부터 드릴게요. 박상수 시인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2000년 동서문학의 시, 2004년 현대문학의 평론이 당선되어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후르츠 캔디 버스, 평론집 귀족 예절론, 그리고 신작 시집 숙녀의 기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숙녀의 기분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하고요. 표지가 핑크예요. 네, 네. 네. 근데 제목도 숙녀의 기분인데 이 앞에 계신 분은 굉장히 건장한 남성분이라 네. 여성의 심리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신 이 그런 약간 플레이보이 같은 남자가 아닐까. 아니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일단 능력이 그런 안 돼서.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신작 시집이 출간됐는데요. 네. 소감은 어떠신지요? 좋아요. 네, 되게 좋고요. 왜 그 카우보이 비밥 그런 그 애니메이션 보면 네. 그 에피소드 중에서 그
약 먹고 갑자기 신체 감각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뭐 그런 사람 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냥 제 요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뭐 시집 때문이죠. 시집 때문인데, 그러니까 좀 세상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감각들이 시집 내고 좀 더 이렇게 확장됐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아, 예. 시집 표지가 되게 이뻐요. 네. 그 색감이나 네. 뒷표지의 그림에는 뭐 만족을 하셨나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 처음에는 이게 원래 이게 구슬인지 사탕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는데 구슬이더라고요. 아, 구슬. 그래요? 저는 네. 사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빛이 반사되는 게 구슬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있어도 좋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그 반창고하고 알약이 예. 들어 있어서 이거는 참 그러니까 시집을 좀 진짜 정말 읽어 주시고 한 네.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 시집의 이 아이는 원래는 진짜 그 발뒤꿈치에 예. 반창고 계속 붙이면서 억지로 하이힐을 신으려고 하는 그런 애라서 그냥 저는 보고 되게 이해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보면 네. 뭔가 구슬리고 그다음 뭔가 이 숙녀의 기분이니까 숙녀의 기분에 상처를 낸 다음에 네.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을 주고 반창고를 붙이는 예. 그렇게 해석되면 이게 주변에서 되게- 이 짓궂은 친구들이 그런 장난 안 치던가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도 뭐 해석이 되겠네요. 아, 친구들도 안 치는 장난을 제가 이거 쳐서 이거 송구하기 근데 처음에 그지없네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보고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 나무요? 예, 그냥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책으로 안 보고요. 밑에가 무슨 나뭇가지 뭐 이상한 나무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네. 하여튼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저도 굉장히 뭐 마음에 듭니다. 근데 나무는 어떻게 봐야 이게 나무로 보이는 건지 아무튼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남자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소녀의 감성을 잘 알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제 감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 속 화자나 테마를 소녀에서 숙녀가 되어가는 여학생들로 잡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게 제가 뭐 일부러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시를 쓰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런 목소리가 그냥 갑자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를 쓰고 제목을 숙녀의 기분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붙이고 나니까 약간 제 스스로 그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뒤부터 아마 좀 이런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다 사실은 쓰고 나니까 묻고 나니까 이런 시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잡았다기보다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도 숙녀의 기분이라고 해서 간결하잖아요. 네. 사실 저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인선의 시집 제목들을 대충 다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제목이 문장이 되게 많아요. 네. 예, 뭐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네. 뭐 요즘 최근에 나올 건 뭐 쌍칼이라 불러다오 뭐 네, 이런 네. 문장형이 많은데 네. 박상수 시인의 시집은 숙녀의 기분 제목도 이렇고 시도 보니까 파트타임, 학생식당, 팀플레이, 월급날, 소울메이트, 걸토크 이렇게 굉장히 간결한 제목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편인가 봐요. 굳이 선호를 했다기보다요. 시가 네. 일단 이상하게 이번에는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네. 제목까지 길면 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냥 균형을 맞추신 거군요. 네, 그냥 네. 툭툭툭 치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그 숙녀의 기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미성숙한 소녀들을 엿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표제작으로 숙녀의 기분을 택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승려처럼 살고 싶은 애인 것 같아요. 승려는 말씀하신 대로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기적으로 보자면 대학 뭐 한 2학년 정도부터 한 대학원 석사 한 1, 2학기 뭐 이 굉장히 정도. 구체적이네요. 네, 대학원 석사 1, 2학기. 네. 그 정도인데 그래봤자 사실은 20살부터 2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연령대를 그래서 숙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숙녀가 되고 싶어하는 애의 기분 뭐 이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목으로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숙녀의 기분으로 이렇게 네네. 간결하게 네네. 하신 그렇게 거죠.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사적인 모습이 반영된 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료 수집을 그렇게 이렇게 뭐 하겠다 마음 먹고 또 한 건 아닌데요. 다양한 연애 경험이 반영된 거니까. 연애 경험도 전 별로 없고 사실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연애한 사람이 와이프가 돼서 네,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게 많았고요. 사모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멘트를 그런가요? 방송에 나와서 해주셔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겠어요. 네,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가정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문장의 소리 박상수 시인 편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제가 문창과 출신이다 보니까요. 그 1학년 들어갔을 때 40명 중에서 여학생이 34명이었어요. 남자 6명. 6명요? 네, 남자는 천국이네요. 6명.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대나 이런 쪽에서는 진짜 문창과를 늘 호시탐탐 네. 그렇게 이제 지켜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사실은 그 동년배 동기들한테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동기지 어떤 남자로서 뭐 이렇게 다가갔던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여자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어울릴 일이 많았고 또 과 분위기도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대학에 이제 시간 강사로 네.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또래의 아이들을 볼 기회가 많아요. 근데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팀플레이 같은 거 하나 이제 과제로 내면 걔네들 사이에 그 미묘한 감정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좀 나이를 먹어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건 뭘까? 쟤네들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감정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관찰을 한 것이 조금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씻으면서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집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예. 그럼 집에 가면 가족 구성이 예, 혼자 남자고 네, 여자 혼자 세 남자고 분이 여자가 셋인데 거기에서 영향받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다 지금 접하고 계시네요. 딸들과 네, 학생들과 네. 그다음 또 동기들과 네. 그다음 또 사모님까지.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해마다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만나게 되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그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하여튼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딸아이들을 보니까 근데 여자 아이나 여자 어른이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 딸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실소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웃긴다. 얘네들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발성을 이렇게 목소리를 주다 보면 그 목소리들이 이제 어른의 목소리가 될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게 된 거군요. 네. 예. 그러면 이 질문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시적 영감은 주로 어떻게 떠올리시는지. 주로 이제 사실은 그 인간관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시집에서는 그냥 제 그 유년 시절의 어떤 그 풍경들을 잘 재현하는 쪽으로 시를 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인간관계를 제 스스로 좀 지켜볼 때가 많고요. 특히 제 자신의 약간 그 오그라드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네. 참 너 가지가지 하는구나. 약간 이런 순간들이 그런 게 팔리는 건데. 그런 순간들이 참 되게 많아졌어요. 점점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더 많아지니까 이 참 되게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또 되게 유치하고 막 겉멋들어 있고 막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막 연기할 때도 있고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스스로 보면서 돌아오면서 자꾸 웃어요. 웃는데 그러면서도 또 막 자존심은 막 다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막 그런 모습, 그런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그럴 때와 그다음에 제가 만났던 그 연령대의 아이들, 학생들 또는 뭐 여자 애들, 그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만나는 때 그때 이제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시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시인이 또 부끄러워하고 약간 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시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시인의 세계가 독자의 세계가 약간 그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공개할수록 시집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잘 되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도 쓰시면서 또 평론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소설 평론도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소설 평론은 제가 도저히 힘이 안 돼서. 네. 아우 다행이네요. 제가 못합니다. 또 소설 평론 하시는 분들이면 네.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소설 평론가들은 저보다 나이가 뭐 10살, 대여섯 살 어려도 제가 다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뭐 감히 말을 섞어서 제가 실수를 하느니 어렵죠. 네. 네, 평론가들이.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 시도 쓰면서 평론도 하시는데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네. 글을 쓸 때 모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그 맞습니다. 두 가지를 쓸 때 그 차이점이 있다면 네. 정말 다른 것 같고요. 그냥 시는 뭐 시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온갖 걸로 잡다하게 저 스스로를 자극하고 또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흔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찌질함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네. 그럴 때 좀 약간 좀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너무 막 감춰두고 막 아닌 척하고 학교에서 사실 수업할 때도 학생들 앞에서 뭐 다 아는 척하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말할 때도 많고 이게 내가 맞나 하면서 자괴감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를 쓰면서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나오면은요. 되게 그래. 뭐 이것도 나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고 특히 시를 쓰면서 저는 멋진 척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 뭐 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고요. 시를 쓰면서도 그렇고 뭔가 멋있는 척, 이게 좋은 말, 멋진 말 이런 그런 말을 못 쓰겠어서 근데 그게 저 스스로한테는 되게 자유로운 순간인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론은 네. 뭔가 자꾸 아는 척을 그렇죠.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척을 해야 되고. 그 평론가들한테 그걸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질상 사실 분류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정리 같은 것도 잘 못하고 누구 이름 기억하거나 무슨 이론 뭐 이런 거 사실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주로. 근데 그걸 평론을 쓸 때는 그거를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제 스스로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오는 그 부담이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저만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책을 읽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괴로워요. 시 쓸 때는 참 평론만 쓸 걸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론할 때는 내가 시 쓰지 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나.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갈 때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거는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네. 근데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창작을 같이 하실 경우에는 네. 또 주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컨대 내가 비평을 하면 뭐 네. 이게 좋은 시다, 네, 뭐 네. 이게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내 작품을 내놓을 때 또 이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비평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그 두려움이나 뭐 그 주저함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런 두려움 정말 있어요. 많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처럼 평론도 하시고 시도 예. 쓰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담이 심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시를 아무리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시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사실은 보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론을 할 때 아무래도 또 네. 미안해지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얘기를 너무 하게 잘 되죠. 알겠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또 그거를 가끔 넘어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말을 끝내고 나서는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는 야 너나 잘 써라. 너나 잘 쓰지 뭐 네가 뭐 얼마나 잘 쓴다고 남 작품에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생각 또 들어요. 그러니까 또 드는데 그 극복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평론가가 그런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또 아무튼 그 힘든 두 가지의 강을 잘 다니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네. 건강한 여행을 계속 하시기를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집에 엮인 시편들을 읽고 나서 드는 기분이요. 네. 시는 역시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다음 시집은 또 어떤 분위기일지 혹시 미리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첫 시집 내고서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시집을 낼 수 있을까도 되게 고민스러웠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도 고민스러웠고
근데 지금 이제 7년이 지나고 두 번째 시집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리라고는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숙녀의 기분. 네, 그래서 승려의 기분 사실 이게 어디 가서 부모님한테 드리기도 사실 좀 네. 쪽팔려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시집을 냈는데 제목이 승리의 기분입니다. 뭐냐, 네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단 말인가? 네, 약간 그런 들으면서도 되게 네. 부끄럽고 그런 심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시집을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바람은 그대로 되진 않겠지만 더 좀 샤이니하면서 네. 샤방하면서 근데 이제 좀 더 극단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의 그런 모습이라서 과연 얘들이 그걸 벗을 수 있을까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근데 못 벗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섬뜩할 정도로 좀 그냥 극단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냥 제가 사는 시대의 얘기를 시로 좀 담아보고 싶어요. 근데 소설은 사실 소설가들은 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 왜요? 왜? 저는 능력자로. 읽어보시면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시는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시대 현실을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정시 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 또는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겸손하시고요, 배려심도 깊으신 것 같고, 또 특히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오시면서 저희 게스트 중에 뭔가 음식을 사들고 오신 분은 최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사오셨고요, 숙녀의 기분의 표지 색깔과 같은 딸기 우유 사오셨어요. 굉장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딸기 우유 제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시인에게 시를 꼭 써야 하는 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참 이거 잘 못 찾겠어요. 잘 못 찾겠고요. 그냥 원고 청탁인가요? 아니 원고 청탁 받으면 사실 저는 더 못 쓰겠고요. 예. 더 헤매고 그러는데요. 전작주의군요. 주로. 네,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예. 뭐 안 될 때가 많죠. 역시 예. 안 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고 하는데 그냥 제가 유일하게 그냥 뭐 실증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제가 사실 좀 금방 실증을 내고 지겨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득하게 뭘 못하는데 그래도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쓴 거 보면 뭔가 재밌으니까 네.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 쓸 때 제일 그냥 자유로워요. 네. 쓰는 즐거움과 쓰는 자유가 가장 큰 동인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산문이 됐건 희곡이 됐건 간에 그걸 잃지 않으면 뭐 저는 그걸 잃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좋은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또 동의를 해주시니까 역시 샌드위치를 사들고 오시는 분이시라 뭔가 다르군요. 그리고 시를 쓰실 때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쭉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태고를 굉장히 많이 거치는 편이신가요? 보통 저는 한 번에 쓰는 편이고요. 네. 네. 일필이지로. 되게 하여튼 몰아서 이렇게 제 스스로를 되게 과학적으로 몰아붙인 다음에요. 네. 그냥 한 번에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고치는 건 있는데요. 한 번 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편이고요. 써서 괜찮으면 살리는 편이고 네. 그게 좀 분명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쓰시는 작법은 저랑 비슷하네요. 네. 네.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번에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낭만의 정의나 요소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시집이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뭔가 그 낭만과 분위기로 호소하는 그런 시집인 것 같아서요. 네. 한번 여쭤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대책 없는 유치함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분명히 오그라든다는 걸 알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품위, 예. 네, 뭐 그런 거. 그래서 아, 제 스스로 사실 어렵네요. 제 나이에 사실은 뭔가 그런 사탕이나 네. 숙녀나 이런 단어를 사실 쓴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데 근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꼭 쓰고 싶다.
뭐 그런 때 그런 유치함 대책 없는 유치함 뭐 그게 낭만이라는 네, 거죠. 그런 게 예. 아닐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있어야 그래도 좀 살면서 좀 덜 타락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반드시 필요하네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분명히 유치하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참 오그라든다는 거 알지만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뭐 근데 어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오그라든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내놓은 결과물들은 사실 많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네, 그걸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네. 내놓은 결과물 뭐 어때 뭐 다 이렇게 하잖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것들이 굉장히 오그라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기준치가 높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또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네.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엄청난 파워풀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냥 참 어려운 꿈이긴 하지만 역시 그냥 누구도 안 쓴 시를 한번 먼저 쓴 사람이 꼭 돼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멋지네요. 예. 네,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약간 이것도 시인가? 하는 그런 좀 골 때리는 시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시 저도 읽고 싶고요. 사실 뭐 저도 그런 소설 쓰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뭐 창작자라면 네. 굉장히 그 매력을 느낄 만한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자리 뭐 크거나 넓진 않겠지만 네, 그런 어떤 그냥 좁은 공간에서라도 그런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뭐를 하나 썼지 정도 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 중에서요, 시인께서 직접 꼽은 시 한 편을 네. 낭독을 저희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냥 이 시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뭐 좀 쓸쓸한 시가 아닐까. 얘가 뭐 그런 애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순간이 딱 몇 순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순간이 될 법한 시인데 거기 그 시집으로는 제 그 82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빛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이런 네. 시거든요. 네, 낭송을. 그러면 빛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박상수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이모가 사라져버릴까봐 나는 이모를 귀여워하기로 해요. 튜브를 코에 끼우고 어린이용 환자복을 입고 안 본다고 침대 밑에 혼자 쓰러져 있는 이모. 이리 와 머리 빗겨줄게. 물도 없이 레몬수다 가루를 삼킨 표정으로 이모는 바닥에서 뭔가를 참았구나. 엉망진창 이모의 머리를 이리저리 빗기며 좋은 꿈을 꾸려면 포춘 쿠키가 몇 상자나 필요한 걸까 세기 시작해요. 미미는 팔렸니? 한밤중에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는 심정으로 묻겠지만 이모의 고양이는 엄마 없는 집에서 더 오래 정물처럼 멈춰 있다가 살충제를 먹고 먼저 가버릴지도 몰라요. 남편에겐 여자친구가 있고 딸들은 남편을 틀어막는 또 다른 슬픔이라면 장래에 내 남자가 될 사람은 풀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홀스타인 암소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시시한 이야기들. 미안해요. 아까 강의 시간에 계속 딴 생각을 했더니 힘이 남아돌아서 그래요. 나는 요즘 과거에만 살아서 나랑 젊은 이모가 밥을 먹다가 잠든 벌레를 찾았던 그날이 떠올라요. 거미와 생쥐가 우글거렸던 집. 그 집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서 연탄 창고에 짐을 다 버리고 가버렸나요? 그냥 누구도 나 보는 사람 없는데도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숨고 싶어서 종일 물을 틀어놓고 바라보고만 싶어서 계속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뭔가 다른 것이 되어가서 이모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서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이젠 이웃 교회의 부인들이 가져다준 사탕과 귤을 먹으면서 양쪽 귀를 내리기로 해요. 창밖에선 벌써부터 캐롤이 들려오지만 못 들은 것처럼 더 이상 작아지면 귀여워할 수 없으니까 이리 와요. 와서 내 등에 엎혀요 지금은. 그렇지만 가끔은 나도 궁금해요. 세상에 많은 자동차는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잘도 달릴까요? 네, 박상수 시인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육성으로 낭독을 청해드렸습니다. 성우보다 더 낭독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본인 시라서 그런지 굉장히 느낌이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그 못하신 말씀이나 네. 아니면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은 독자들에게 네. 예,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인들이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시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얇은 시집 한 권을 내는데 7년, 물론 이제 7년 내내 쓰지는 않았지만 네. 다른 재밌는 것도 많이 하면서 살았지만요. 7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소리 청취자 듣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좋은 그 작가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고 그분들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들려졌으면 그리고 시집도 그렇게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름맞이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